인생은 끊임없는 반복.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여러분의 지치지 않는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가까워지지는 못하더라도 도망가게 하지는 말아야지. 법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곁에 법을 꽉 묶어두는 그런 변호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늘 불가능에 도전하는 법등의 유재한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우리들의 법에서 기죽지 않고 꽃 피워보고 싶은 기자 배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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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도 뭐 드라마라든지 네. 여러 가지 명언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네. 해봤는데 나태주 AI.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이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들으셨고 네, 네, 네.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 우리 유재한 씨가 얘기한 거. 네, 그렇죠.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네. 의견일 뿐이다. 이거 맞아요.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영화 완벽한 타인의 대사를 좀 이렇게 읊어봤는데 저 완벽한 타인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모두가 이렇게 모여갖고 스마트폰을 다 꺼내놓잖아.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카톡이 누가 될 거야. 오나, 오. 메시지 내용이 뭔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저 그 영화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아, 함부로 스마트폰 꺼내놓지 내놓는 거 말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또 마지막쯤 나오는 것 같아요. 자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삶을 산다. 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의 삶. 어머. 네, 이 영화 속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배 기자에게 세 가지 삶 있습니까? 뭐 일단 일을 하는 삶이 있고 그렇지. 매일 정신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 국장으로서의 삶. 네네네. 가정에서는 이제 아기 키우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비밀은 비밀은? 조만간 있을.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네. 그래요? 뭐 요즘 살 빼고 있던데. 아 장난입니다. 재환 씨는 어때요? 세 가지의 삶. 전 뭐 어쨌든 비밀의 삶이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누구나에게 뭐 비밀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비밀을 그럼요. 계속 지키길. 그러게. 임 변호사는 어때요? 저도 사실 공적인 삶은 뭐 이런 활동하는 게 공적인 삶이고 사적인 삶은 뭐 사적으로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재밌게 노는 삶. 비밀의 삶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시간이 없어요. 애둘이잖아요, 애둘. 비밀을 만들 시간이 없다. 비밀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야, 만약 저에게 세 가지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우리들의 법 MC로서의 삶. 네. 예,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법을 함께하는 우리 출연진을 사랑하는 그런 삶. 예, 그리고 마지막 비밀의 삶은 우법 시청자분들과 저만의 비밀로서의 삶. 어머. 이걸 아도에서 똑같이 했어요. 애청자분들과의 비밀로서의 삶. 괜히 MC 아니, 역시 이런 것 때문에도 진짜. 자, 알아두면 오랫동안 도움이 되는 법 정보가 가득한 우리들의 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출발! 장애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딱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 유형 확대를 좀 하자. 재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다급하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승소하면 좋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비용까지 지금 다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편안한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놀라지 마세요. 제보에 의하면 네. 제보예요? 우리들의 법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자주 시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선배 동료 의원님들 나오신 거 열심히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저 언제쯤 초대해 줄까 기대했었는데요.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러셨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지켜봐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런 거를 다 보신 거예요? 보시기에 진짜 누가 좀 제일 못하든가요? 누가 노래나 뭐 이런 좀 거. 누가 되던가요? 저희도 다 공감- 잘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봐봐,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입법자들의 주인공이신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벌써 11월이 됐고요. 네.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한창일 텐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제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챙겨보고 있고요. 제가 또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안성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안성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야, 정말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1호로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있을 때 장애를 위해서 입법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었는데 국회까지 전달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와 현장과 그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십 번의 전국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과는 다 되진 않았지만 통과된 몇 법안들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이 서비스도 지원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변화도 있었지만 사실 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변화도 있었어요. 환경적인 건 제 상임위 이제 문턱이 없어졌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의 그 본회의 단상이죠. 높낮이도 좀 조절을 했고 요즘은 제가 장애인인 걸 자꾸 까먹으세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만들 때나 이제 계단이 있는 식당을 잡다가 미안해 다시 잡을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인식 개선 부분에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의원님 이제 25살 때 이제 발레 공연을 앞두시고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네네. 같아요. 원래 토슈즈를 신으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네.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발레 하셨다는 느낌이 탁 나는데 받아들이는데 시간은 좀 걸리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병원 생활을 1년 반, 2년 정도 했고요. 완벽하게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 한 거는 한 4,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도장애인들의 심리가 이런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이제 그게 지속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피를 합니다.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장애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벽한 수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계기가 된 건 그 토슈즈를 신고 그 힘든 발레도 했었는데 장애 이쯤 내가 또 다른 생활을 못 할까, 제 인생을 못 살까,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시간 동안에 생각하고 또 경험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뭐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뭐 재밌는 시간들도 있었고 한데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예. 살면서 제일 힘든 시기.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남이 해줘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이제 8월 말 기준으로요. 네. 총 163건의 법안을 내셨어요. 조금 더 하면 지금 현재 167건? 그렇죠. 이제 또 조금 또 개월수가 지났으니까. 네네네. 정말 너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상을 엄청 많이 받으셨다고 상도 하는데. 받으셨어요? 네. 이제 자랑하는 타임인 네, 거죠. 자랑 네네, 타임. 자랑 타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리 보좌진들이 잔소리를 하는 게 제발 자랑 좀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빌려서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해주세요. 제가 여러 법안을 많이 내기도 했지만 사실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는 법안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높이 평가해서 3년 동안 21개 와, 상을 받게 됐습니다. 21개. 네. 그러면 한 해에 7개씩은 받으신 거예요. 거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헌정 대상이라고 하죠. 매번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주는 상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해서 3년 연속 내내 받았습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이거는 그래. 이 정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의원님은 약간 저 정복 같은 거에 이렇게 왜 네. 훈장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만들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하는 입법자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부 개정안인데요. 자, 전부 개정안. 뭔지 좀 알기 쉽게 우리 법학도예요, 또 재환 씨가. 네. 전공이 법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검색을 몰랐어요. 해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증명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전부 개정안이 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서답게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일부 개정은 법령의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그리고 전부 개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법안을 새로 싹 바꿨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야말로 현행법을 싹 다 바꾸는 게 전부 개정안인데요.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발의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인권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이 법이 생기면서 장애에 대한 그 차별이 어떤 거라는 걸 조목조목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만약에 차별받더라도 어디다가 말할 곳이 없는데 지금은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낼 수 있고요. 이게 사회가 15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요새 음식 하나 시키더라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 뭐 AI가 그림을 그리는 이 시대에 뭐 재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법안에서 없는 내용들을 추가하고요. 있더라도 좀 변경해야 될 것들을 좀 전부 개정하고 이런 법안들을 했습니다.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3년에 장애인 단체 58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6년 동안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서 마침내 2008년에 시행이 됐고 한 15년 네. 가까이가 이제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최혜영 의원님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부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 장애와 장애인 범주를 확대할게요 입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범주를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는 장애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딱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 유형은 15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개 유형의 장애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행은 그 15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 유형 확대를 좀 하자. 사실 뭐 저를 예를 들자면 이제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저는 의학적 관련한 뭐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막상 휠체어를 타고 사회에 나오는데 제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하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학적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범주까지 넓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지금 조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가장 유의미한 조사는 2017년에 보건복지부가 진행했던 장애인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국 3만 6천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당시 266만 명 가량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 중에서 12만 명 가량의 장애인이 등록을 하지 못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를 등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요? 아예 다른 시선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네, 담겨 그냥 있는 제가 불편하면 기관에 가서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받게 해달라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 해외 출장을 갔는데 직업훈련 센터를 갔었어요. 담당자가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가루에 알러지 있으신 분이 제빵 교육을 받으면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목공의 수업을 받으면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장애인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딱 정해놓을 수 있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부 개정안에서 이 부분,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좀 해소하셨는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행법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만 있다면 감각이라든지 지적 손상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의학적 기준에 치중했던 것들을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이렇게 넓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을 ICF라고 국제장애인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기준에 맞췄습니다. ICF. 좀 어렵기는 한데 예.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비만이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외국에는 비만도 장애에 들어가요. 장애를 바라보는 범주를 이만큼 했을 때의 서비스 제공과 넓혔을 때의 서비스 제공은 너무나도 달라지고 거기 대상도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핵심 내용. 재난 상황에서 차별은 안 돼. 입니다. 이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인데요. 이번에 이제 신설된 조항이라고 들었고 네. 어떤 문제 의식에서 좀 마련된 조항인가요? 혹시 홍수 났을 때 반지하에서 발달 장애인 모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요번 이제 길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또 사망 사건이 좀 많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의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도 좀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재환 씨,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네.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이 됐다. 뭐 대피 상황.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진 나면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뭐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양손으로 잡고 누워서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을 교육받곤 했었습니다. 약간 학교마다 좀 달랐나 봐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항상 피해라라고 원래 배웠거든요. 타지 그죠? 말라, 타지 말라. 계단을 찾아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상황일 때는 바짝 잡고 엎드려라라고 배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재난 대피 상황에 닥쳤을 때 역시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죠. 엄청난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생활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냈던 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피할 거냐 매뉴얼 만들어라 해서 정부에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만들었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얻고 내려와라. 오. 그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될 가능할 것인지 것인가. 또는 창문을 깨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화재가 났을 때 그걸 깨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끼리 웃으면서 그냥 불난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냥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네.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배 기자한테 또 한번 네네네.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재난 상황 시 장애인의 조사된 게. 피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좀 네, 있을까요? 소방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2021년에 그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장애인은 10만 명당 9.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비장애인은 2.2배 규모였다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이 법안에 좀 명시가 돼 있나요? 네, 제가 명시한 내용을 보시면 그냥 상황이 다급하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재난 상황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좀 조항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아니면 출판 이런 데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혹시 뭐 자막 같은 거 보셨을 거고 수화 네. 통역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기기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사실 어디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가 정말 네. 보편화되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키오스크 보급이 굉장히 대중화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는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일단 공공기관부터 적용이 되고 민간 부분은 2025년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이런 신기술이 새로 이렇게 보급이 될 때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들의 어떤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는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네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정부 개정안 전에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었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 때문에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서 아마도 뭐 저처럼 휠체어 타신 분 또는 시각장애인 분들 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 국립중앙박물관 있잖아요. 네. 용산에. 네. 거기 그 장애인들을 위한 키오스크가 설치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성과 전자 키패드, 자동 높낮이 기능도 네. 있다고 하고 실제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국회에 다니시면 네. 저희도 이제 주차장에 보시면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높낮이도 되고 터치도 잘 되고 음성도 나오고 점자도 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당연한 권리잖아요. 네네. 우리가 법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는데 여태껏 지켜지지 않고 법이 통과돼야지만이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자, 이렇게 법적인 조항이 마련이 되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차별 행위를 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처벌 조항이 좀 강화가 됐습니까? 네, 뭐 당연히 직접적인 차별에 있을 때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제가 이제 추가한 거는 차별 행위라고 제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예, 네. 보복했을 경우에도 이 똑같은 벌칙이 들어가고요. 또는 조사 과정에 있었을 때 저에 대한 정보가 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저의 동의 없이 비밀 유서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같은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최혜영 의원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제 마지막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보장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공익소송 이러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은 사항에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소송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뇌병변 장애인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임용고시를 쳤고 면접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건 합법하지 않다고 그 개인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승소를 해서 실제로 학교 임용고시돼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은 승소해서 좋지만 또 많은 장애인 분들이 나도 장애가 있지만 교사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장애인 분들이 그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승소를 하면 좋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 되니까 너무 부담적인 거죠. 야, 그러니까 원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렇게 좀 재판 비용을 다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소송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 문제는 이 원칙이 어떤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과 같은 공익 소송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14년에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좀 바뀌고 있지 못했던 거죠, 의원님. 네, 맞아요. 아마 다들 그 염전노에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염전노에 그분들이 도망을 가려면 경찰이 잡아서 다시 네네네. 업자에게 보내주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했다고 신고하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분이 아니라 63분 정도 되셨어요. 이분들이 다 같이 소송을 했죠. 근데 그 소송한 기관들이 다 공공기관, 정부라든지 이런 큰 기관들의 기업들의 소송을 하니까 일부는 승소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거는 패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비용까지 지금 다 나눠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을 느껴도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배 기자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고요. 인권이 진정이 되는 게 약
15,000건 정도 있었다고 했고요. 근데 차별구제 청구 소송은 그러니까 2008년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28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 진정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에 가서 내면 되는 거고, 소송은 이제 변호사를 두고 선임을 해야 되고 비싼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사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공익소송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런 공익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을 패소자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의원님. 맞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게 공익소송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해서 감면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공익소송의 물꼬가 좀 트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아쉬움도 크고 또 뭐 더 큰 미래를 그리고 계실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남은 임기 동안에 좀 꼭 해결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추진해 오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3,000개가 넘는 거주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계신데 사실 누구나 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거기에서는 또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의원님 관련된 기사 같은 거 열심히 찾아보고 항상 하시는 활동을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말이 이거였어요. 장애인들도 세금을 내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의미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면 뭐 세금 축내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환경적인 부분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일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세금 내는 장애인들이 되려면 우리 사회도 바뀌고 그리고 뭐 비용적인 편익에 있어서도 분명히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당히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경제 활동도 하면서 당연히 그에 대한 또 세금을 내게 되는 딱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개선의 효과도 엄청나게 크죠.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인식 개선을 시키듯이 같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몰랐었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의원님 뵈니까 정말 그 밝은 에너지가 너무 솟아나서 기분이 참 좋았고요. 정치인 최혜영을 한 문장으로 혹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보시겠어요? 제 슬로건이 누구나 편안한 세상, 누구나 행복한 네. 세상이에요. 누구나라는 뜻은 여기엔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동도 될 수 있고 어린이도 될 수 있고 뭐 비장애인도 다 될 수 있어서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인이 최혜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네. 오늘 감동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씨가. 이제 약간 가슴에 울림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동의 울림을 받았으면은 네. 의원님에게 드리는 뭐 당부라든지 네. 응원의 메시지를 그럼요. 건네주시죠, 재환 씨가 먼저. 삼행시로 한번 하죠. 그래요? 최혜영 삼행시로. 네. 예. 네. 자, 최고였어요. 오, 혜영 의원님 영원히 국회의원으로 남아주세요. 영. 끝인 거야? 그렇게 한 번에 쫙 간 거였어요? 죄송해요. 빵 터졌는데요, 이거 야, 저는 우리 좋았어요. 의원님께서 웃음에도 차별이 없으시네. 웃음에도 장벽이 없으셔. 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두 분도 우리 의원님께 당부나 응원의 메시지 건네주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좀 살았었는데 근데 거기는 그 일상생활에서 항상 장애인들이랑 같이 다녀요. 너무 흔하거든요. 독일 사회는. 당연한.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항상 같이 있고 같이 타고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호흡하는 존재가 되고, 한국 와서 서울에서는 장애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독일보다 우리가 장애인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예. 비율적으로라도. 아, 실제 근데 거기서 겪어보셨기에 더 확실하게 네, 저는 느끼셨겠구나. 그게 정말 멋진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독일 사회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게 참 부럽더라고요. 네. 어. 네. 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누구나 편안한 세상이라는 말이 좀 와닿았어요. 그 편안하다는 말에는 굉장히 여러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계단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없이는 오르지 못할 한 걸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꼭 편안한 세상 만들 수 있게 의원님 조금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입법자들 우리 최영 의원님과의 시간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많이 애썼고요.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대변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채영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의 정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영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예언입니다. 자, 바야흐로 홍보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업체별로 뭐 경쟁이 심해지면서 너도 나도 고객들을 또 유입하기 위해서 경품을 건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많이들 응모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품 이벤트 응모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품 응모하려면 내가 마케팅 동의 같은 거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내 정보 막 팔려나가고 이게 싫어서 한 번 더 의심해보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한번 그 운동화 네. 당첨돼 본 적 오. 있죠. 어떤 운동화요? N사. 네, N사에. 원래 그런 거 관심 없었는데 이거 리셀가도 상당한 거니까 다들 응모하세요? 뭐 이렇게 누가 알려준 거야. 그래서 처음 해봤거든. 됐어. 그래서 그 신발 받았죠. 사이즈도 고를 수 있었고요. 사이즈 고를 수 있고. 오, 좋은데요, 이런 예, 대박이다. 예. 그야말로 진짜 뭐 경품 이벤트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바로 이 혹하는 마음에 참여했던 경품 이벤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각색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두근두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나한테 좋은 기운 좀 팍팍 보내줘. 에네르기 파. 만족해? 이거 에네르기 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좀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고마워. 아니 뭐야 좋은 일 있으면 나오냐고. 내가 얼마 전에 여행 이벤트 응모했거든. 그런데 오늘이 바로 당첨 발표일이야. 같이 갈 사람이 있어? 나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뭐 너랑 나랑? 왜 내가 너랑 같이 가? 아까 기운 좋잖아. 나도 지분 있다고. 아유 됐고 시간 됐다. 내 이름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있다. 이야 이번 성탄절은 나 2박 3일 공짜 여행이다. 아 나도 여행 가방 싼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다고요? 네, 저에게도 살다 보니 이런 행운이 다 있네요. 여행권이랑 숙박권 오늘 받아갈 수 있죠? 덕분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제대로 특별하게 보내게 됐어요. 제가 평생 단골하겠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성수기라 예약이 안 되네요. 네? 그런 말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성수기라 안 된다는 이야기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예요? 잠시만요. 보니까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2박 3일은 힘들고 1박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이거라도 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2박 3일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꿔요. 법률 규정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저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저희도 이런 이벤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우신 분이신가? 지금 법 이야기 하신 거예요? 법률 이야기 나왔으니까 잘 됐네요. 제가 사실 변호사예요. 재판에서 한번 다퉈보시죠. 변호사셨어요? 고객님 미리 말씀하시지. 고객님 잠시만요. 고객님 잠깐만. 자, 이렇게 좀 각색을 해드렸는데 맞아요. 이렇게 당첨돼갖고 갔더니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언제는 뭐가 때문에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 많은 경우 많죠. 그렇죠. 근데 하필 경품에 당첨된 분이 임 변호사는 아니고 네. 실제로 때마침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려나 저 이제. 변호사 앞에서 법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랑 다름이 아니 없죠. 근데 네. 이게 저도 그건 굉장히 맞지 않는데. 그래요? 예, 믿지 못한 사람한테 뭔가를 맡길 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쁜 그래요? 맥락은 이해가 갔어요. 이번 사례가 저희가 각색을 하긴 했지만 엄청 화제가 됐던 실제 사건이었고요. 이게 재판까지 갔습니다. 오. 자, 일단 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그래도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문제가 된 게 이벤트에 당첨이 됐는데 기업에서 약속한 경품을 주지 않고 슬쩍 다른 걸 제시를 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변호사 A씨가 모 회사의 여행 경품 행사에 응모를 했고 당첨이 됐고요. 근데 당첨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2박을 할 수 있는 여행권과 숙박권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성수기니까 그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묵살을 한 거죠. 그러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행된다는 점 내세워서 A씨의 요구에 대해서 1박만 뭐 제공하겠다. 뭐 원래는 이런 식으로. 2박 써 있었는데 네네네. 뭐 그런 1박만 식으로 할 수밖에 뭐 없다. 처음에 나온 거랑 좀 다른 내용으로 네.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A씨가 소송을 걸었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면서 재판까지 가는 건지 상대 회사가 작은 회사였겠네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요? 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상위 회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야, 그럼 그 기업의 이미지도 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회사 측은 변호사 A씨에게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게 왜냐면 뭐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럼 변호사님이 배상받은 돈으로 여행을 잘 다녀오셨겠죠? 그 정도만 돼서도 약간 괜찮았을 텐데 역시 만만치 않은 회사였던 거죠. 이런.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변호사가 열받았잖아요.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 압류 빨간 딱지가 붙잖아요. 에어컨 4대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야. 급히 이제 이 돈을 냈고, 근데 변호사 A씨는 이분도 참 대단한 게 그냥 다 기부하고 끝냈어요. 야. 본인도 돈 때문이 아닌데 지금. 화가 났으니까. 굜심하다 이거지. 네네네,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이름도 알만한 기업이 이렇게 아니란 대처를 했을까?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또 유명한 재판을 하나 더 하신 게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변호사 A씨가 수임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카페 홈페이지에 이제 특별한 사연을 올리고 SNS에 공유를 하면은 추첨을 해서 100명에게 1년간 매일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 B씨가 이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카페 측에서는 이거 실수였다 이런 이유로 행사 공지 내용을 뒤늦게 수정을 하고 B씨에게 음료 쿠폰 한 장만 지급을 한 거예요. 이제 이에 반발한 B씨가 소송을 낸 건데요. 이 소송에서 우리 A씨가 함께 하면서 결국 당초 약속했던 무료 쿠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배상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뭐 경품 당첨됐다가 소갈이 하는 거는 우리 변호사 A씨가 전문이네, 이제. 그렇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따지자면 원래 주기로 한 걸 지금 안 주고 다른 걸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사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기다. 이렇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했어. 사기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춘 이 사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기망해서 어떤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하게 해서 내가 손해를 본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속여서 저 사람에게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하게 하였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지금 회사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고했어요.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사기죄를 적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요즘 경품 이벤트들 중에서 개인정보 같은 것을 기입을 하면은 뭐 경품을 주겠다. 이런 이벤트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일이니까. 네, 약간 문제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1년에 대형마트에서 고객 경품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경품 추첨을 빌미로 이제 개인정보 동의 요청을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설명 약관이 있었습니다. 네. 야. 아주 작은, 심지어 이 약관이 1mm 크기의 글자 크기로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건데 동의를 한 사람이 712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대형마트는 7개 보험회사에 148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고객들의 정보를.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걸 돈을 주고 제가 판 거네요, 진짜. 네. 돈을 받고. 아, 근데 그런 뭐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1mm요. 1mm. 그만한 거. 네. 너무 작네. 네네. 그리고는 이제 당당하겠지. 우리는 동의를 명시했습니다. 구했다. 그렇죠. 동의받았다.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좀 심한 내용이네요. 오. 결국 이게 문제가 됐고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랑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뭐 법률 그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나왔습니다. 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 대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잘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안내를 해두면 잘 알렸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겠죠. 이번 사건과 같이 당사자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품이나 이벤트 요즘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개인정보 불법 유출 부분 제대로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미리 당첨자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좀 있었는데 미리 당첨자 정해놓고 경품 이벤트를 하는 것 요거는 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왜 막 추첨해가지고 명함 넣어주면 나중에 막 자동차 준다 뭐 이런 거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명함 들어는 있지만 자기 주인이 찾아내면. 내 명함 뽑는다는 보장이 없고 누가 이미 정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봤는데 네. 사실 이 경우에는 배임죄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여를 독려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광고 행위인데 탈락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걸 상품을 받는 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 제대로 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나 본인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추구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배임죄로 하고 있거든요. 배임죄가 인정이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품 당첨 이벤트도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명한 절차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그야말로 특별한 행운이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 저희 뭐 이벤트를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소소하게. 뭐 어떤 거 할까요? 예, 뭐 커피 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비뽑기에서. 예, 좋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약관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네,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끼리 공정하게 했어요. 유지. 저는 이미 지금 약관을 다 설명드렸거든요. 설명드렸고.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배임죄. 아, 정말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